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경북대 사대부고 교사 배현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실 중학교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중학교 입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교학점제라는 게 도입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등학교 입시까지 벌써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어머님들께 좀 어떻게 보면 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생각을 하고 나면 이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혜택을 받는 첫 학생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사대부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를 가르친 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보기보다 얼마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좀 보기보다 더 경력이 많은가요? 네, 후자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까지 제가 대구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육과정부장을 하면서 이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서 과목 선택권이라든지 진로에 맞춘 이런 과목 선택 안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을 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에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직까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고교학점제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라는 부분일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은 출석 외에는 과목 이수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소양이라든가 기본 학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 일수만 채우면 진급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였는데 고교학점제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 이런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부분보다도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과목 개설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학생의 진로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는 졸업제도, 이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대학에서 하던 방식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중학교 교육과정도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처럼 본인의 진로에 맞게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물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될 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설계겠죠.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되어서 본인의 적성과 그 다음 본인의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선택한 과목은 그냥 예전처럼 단순히 출석 일수만 채운다고 이수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 성취율을 도달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얘기하는 이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도달을 시키면 그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이 취득한 학점이 누적해서 3년간 192학점이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2라는 숫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200도 아니고 왜 하필 192 이런 숫자가 나왔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사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204단위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뭐 동아리라든가 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율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204단위라는 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 3년간 204단위를 들어야만 졸업하던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192학점으로 어떻게 보면 학점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학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맞는 과목 선택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의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2025년에 이 고교학점제라는 걸 도입하게 되었는가? 사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 도입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머님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나 또 학교 현장,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것이 이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정작 내가 그렇게 해나갈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리고 조금 더 젊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젊은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습, 떠올려 보시면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했죠.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뭐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학교는 거의 그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하나 둘씩 엎어져 자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애들이 이제 수능을 치기 전날이 되면 네, 자신들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책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담임할 때 학교 근처에 있는 고물상을 불러가지고 그 트럭에 그걸 다 실어 가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꽤 쏠쏠한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우수 사례인 것처럼 이렇게 그걸로 불이웃돕기도 하고 짜장면 파티도 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꿔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수능이라는 이 시험을 거치고 나면 전부 다 버려야 될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나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국어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이게 정작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모습들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바뀐 모습들이 우리 미래 사회의 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가 있는 것처럼 고교학점제 역시 이런 미래 사회에 맞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왜 도입하냐고 물으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가 변했거든요. 사회가 변했는데 교육제도가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 주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여전히 과거와 같은 교육을 강요한다면 네,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네, 그런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번호가 저희 반 아이들이 한 47번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반 학급의 학생이 18명입니다. 수험생 수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못 가는 학생은 없어요. 안 갈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신입생 수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 그 다음에 재수생 이렇게 수능 응시하거나 입시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더 부족한 그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꾸 감소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런 교육 환경으로의 변화가
우리 입시제도나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사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진로 탐색도 좋고 학생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그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대비하는 가장 근본은 수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그냥 단순히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늘려주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 맞춤형 설계를 해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도 혁신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제 사라지는 직업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지금까지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긴 한데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정보 전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학생들이 이걸 또 공부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 반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저희 반 학생 중에 그 작년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학생이 있습니다. 고산중학교에 고산중학교에 이제 재학하면서 이 학생이 코로나 나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코로나로 굉장히 마스크를 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고 그 광고도 찍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기존의 교육과정 하에 있는 수업을 그대로 쭉 따라간다면 본인의 진로나 본인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의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 좀 더 집중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그런 수업과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역동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수능이라는 거 하나에 그냥 다 빨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관심은 시험 성적 그리고 내신 등급 거기에 더 나가서 수능 점수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했던 토의 토론식 수업들이 고등학교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라고 하면 언제나 항상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좀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축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의 혁신이다. 그래서 대입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선택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그 수업도 이 학생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평가와 수업 방법으로 혁신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책임교육의 실현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학생 중에는 그 과목에 굉장히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목에 대한 성취가 조금 부족한 학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학생들의 수업 일수를 채우고 그 다음 진급시키는데 좀 급급했다면 이제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책임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그런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상담이 사실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대상이 되는 최초의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아이들이다 라는 불안과 우려보다는 이런 좋은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한번 누려보는 그런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벌써 다양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데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사실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열어주고 거기에 맞춘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원들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되느냐? 단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생들은 그냥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치고 졸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개설된 과목들을 보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수강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그 반마다 고정되어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른 시간표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학교의 모습이 좀 달라질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자기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수업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그려지시죠. 네, 거의 고등학교의 모습이 대학교의 모습과 비슷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년의 구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듣다 보면 네, 뭐 한 살 더 많은 형이나 누나, 오빠들과도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반대로 동생들과도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고민이 드시죠. 그럼 선택 과목에 따라 내신 성적에서 좀 유불리가 있지는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 예전 같으면 석차 등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상대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는 고교학점제에 적용받게 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되면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 외에 물론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2022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 외에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의 성취율을 이제 받게 되고요. 여기서 40% 미만의 성취율을 보이는 학생들은 I라고 해서 incomplete, 이 과목을 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무서운 말이죠. 미수. 그럼 이 친구들이 이수를 못했으니까 혹시 다른 동급생들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미수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충분한 성취를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재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이렇게 지나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 누구나 성취도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이제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고요. 당장 2023년 이때부터 그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022년부터 부분 도입이 시작돼서 2025년이 되면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과정도 개정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단위의 학습량에서 192학점으로 학습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수되는 과목, 부족한 과목을 위해 보충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다양한 학교 내의 경험을 위한 학생들의 경험을 쌓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학업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에 대한 이 영역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뭐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고기학점제에 적용을 받게 되면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공통 과목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다른 것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들을 들으면서 각 과목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기에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공통 과목 외에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같은 이런 선택 과목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절대평가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정한 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주는 학교를 골라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 학교에 그 선생님이 없어서 우리 애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운영 중인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이수하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직접 그 학교에 가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그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대구의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라고 해서 아예 정규 시간 중에도 본인의 학교가 아니라 이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 전체에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정규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제2외국어 과목 중에 스페인어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현재 대구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에서 스페인어 1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또 드는 생각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하고 다르게 이제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되지 않잖아요.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이 들은 학점수, 그 다음에 원점수와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 그 다음에 이걸 몇 명이 이 과목을 들었는지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성취도별 각 학생들의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모두가 A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기존의 그 석차 등급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전처럼 암기하고 단순히 그냥 시험을 위해서 외우게만 하는 이런 식의 평가는 사실 고교학점제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벌써 많이들 좀 문제 제기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 비중이 커지고 그 다음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목들 중에는 심지어 지필을 치지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 국어 교과목 중에 뭐 고전 읽기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없어요. 학생들이 그냥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는 것을 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이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과 내외의 이 내용들과 통합해서 학생들이 정말 실질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 평가도 거기에 발맞춰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바뀌어 가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수업이 바뀌고 학교의 평가가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입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입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시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시가 이렇게 바뀌는 걸로 확정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2025학년도에 입학하게 되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처음 적용받게 되는 우리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래형 대입을 적용하는 첫 학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개정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이런 게 도입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존의 줄 세우기식의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성적을 내고 이렇게 대학을 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뭐 논술형 수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수능을 그냥 절대평가화해서 자격 시험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8학년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같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일 좀 저희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면 학생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맞춰서 이 교육과정이 편성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네, 그 목도 당연히 고교학점제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장님, 그다음 진로 진학을 담당하는 부장님, 그리고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팀 단위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학업을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컨설팅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거치고 고등학교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와서 공통과목들의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택 과목을 처음 고르게 되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집중적인 상담이 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학생이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 네,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시킨 메뉴도 바뀌는데 진로 고민 굉장히 큰 건데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과목을 듣는 걸 통해서 그 과목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를 가지고도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가 바뀌었고 거기에 따른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막 진로가 바뀌면 대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데 그런 고민을 벌써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지금부터 벌써 부모님들과 이런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좀 고민해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가 바뀝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있고 각 교과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뭐 담임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담임 선생님과 조정내 시간,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교과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학급의 학생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급별 시간표를 받아서 한번 학급 친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선생님은 바뀌어서 들어오지만 하루 종일 학생들이 함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이라 하더라도
1학년 때 공통 과목 외에는 아마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마주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기존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지금은 뭐 애들한테 안내할 거라든가 조사할 거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가 학교에 왔다 안 왔다 매 시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는 담임 선생님도 우리 반 애들이 이 학교 전체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드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반에 어디 있나요? 했는데 담임 선생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시간이고 이게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존처럼 학급을 관리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런 관리를 책임졌던 게 담임이라면, 이제는 학생들의 이 진로 상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 담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에서 멘토 담임제, 혹은 이제 담임 선생님을 여러 명 두는 복수 담임제, 혹은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담당하는 소인수 담임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름 아닌 진로 전담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이 학교 안에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그 다음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진로 맞춤형 지도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또 아울러서 이분과 그 다음 학부모님들의 관계도 굉장히 더 밀착되어야지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교과 선생님들의 역할도 조금 달라집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줄 세워주기 위해서 수업하고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과목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 교육과정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발휘해서 그야말로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교과교사의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바뀌어 가고요. 그래서 학교의 업무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기존처럼 행정 중심의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어떻게 그 교육과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학교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학교의 문화에 따라서 당연히 또 바뀌어야 될 게 학교의 공간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 몇몇 초등학교 이렇게 가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들은 굉장히 알록달록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컴컴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학교, 사실 애들이 이제 졸업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수감 생활이 끝났다. 네, 학교가 감옥에 많이 비유가 됐었죠. 학교의 공간이 그냥 뭐 사각형, 똑같은 구조.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공간이었는데, 고교학점제형 이제 학교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단순히 그냥 교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이동하는 동선에 맞춰서 곳곳에 이제 학생들의 휴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이제 구성을 하도록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홈베이스 같은, 물론 이제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이전부터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진로 맞춤형 과목들이나 전문 교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에 대한 이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해 주려면 다양한 실험실은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그 실험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실의 모습이나 이 공부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스마트 교실이라든가 혹은 원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 공간을 혁신하고 바꾸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2028년까지 뭐 다양한 변화들이 학교에 일어날 거고요.
그다음 그 변화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여러 교육과정 새로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요. 처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왜 하필 이 처음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아이들이라서 중학교 가기 전부터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들어오신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듣고 나서 고교학점제가 취지라든가 방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애들이 혜택을 받는 첫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를 안내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와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 교육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맞춤형 선택학습 지원은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네, 고교학점제는 그냥 단순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는 방법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과정만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학교 문화, 그리고 새로운 대입 문화, 그리고 새로운 학습 문화를 만들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전반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국가까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